안녕하세요. 사건 이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제삿날 아침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자꾸 서랍 쪽으로 눈이 갔더군요. 남편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챙겨두던 땅 문서. 분홍 봉투에 고무줄을 감아 맨 채 서랍 제일 안쪽에 넣어뒀던 거였죠. 그게 없었습니다. 저는 63이에요. 남편이 위암으로 간 게 15해 전이었죠. 그 뒤로 공장에 식당 허드렛 일을 오가며 세 자녀를 먹여 살렸습니다. 위로 아들 2, 막내가 딸 1. 그중 장남이 강태식이라는 사람인데요. 어릴 때부터 장남은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듬직해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 꽂고 된장찌개를 올리고 손이 거칠어서 꽃잎이 자꾸 찢어지더군요. 괜찮아 여보, 올해도 왔어. 혼자 중얼거리고 나서야 나무를 묻히기 시작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땅을 장만하던 날이 생각났어요. 둘이서 버스 종점까지 걸어갔죠. 남편은 발이 아프다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았는데 그 땅이 저희 노후였고 아이들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남편 몫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봉투가 없었습니다. 한 달쯤 전에도 한번 찾았다가 없길래 내가 다른 데 뒀나 싶었죠. 장롱이, 이불 속, 부엌 찬장 다 뒤졌는데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봉지를 내려놓으면서 다시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죠. 태식이한테 전화를 걸까 싶었어요. 손에 전화기를 쥐었다가 내려놓았죠. 장남이니까, 내가 믿는 애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오래된 버릇이었는지 그땐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삿날이 이렇게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죠. 태식이한테 전화를 한 건 사흘 뒤였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묵직하더군요. 전화를 걸기 전에 뭘 물어볼지 머릿속으로 정리했는데 막상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입이 안 열렸습니다. 태식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요? 뭔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냥 이렇게만 했죠. 아니, 그냥 별일 없나 싶어서. 끊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물어보지 못한 것들이 목 밑에 걸린 채로 혜진이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따로 연락하던가 하더냐고. 혜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빠요? 명절에나 연락하죠. 왜요? 그냥 싶었다고 했죠. 혜진이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는 묻지 않았고요. 제삿날 준비가 그랬더군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무침하고 전 부친 것인데 태식이 처가 식구들이 오더라고요. 시어머니 제삿날에 사돈댁 분들이 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들 제사상 음식을 덜어 가더군요. 큰 밀폐 용기를 챙겨왔더라고요. 저는 한마디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현관에 서 있었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명절 준비 얘기 나오면 태식이가 형제 단체 카톡방에서 논의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그 대화를 못 보고 있더군요. 혜진이가 어느 날 제 앞에서 카톡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낌새를 챘어요. 엄마 이 방에 없어요. 우리 가족방에. 없다고 하더군요. 조용히. 제가 언제 나간 건지
나간 게 아니라 누가 뺀 건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혜진이가 오빠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됐다고 했죠. 그냥 됐다고. 참았어요. 쌀 한 포대가 바닥날 때쯤이었습니다. 그 사이 별일은 없었습니다. 밥하고 빨래 널고 혼자 밥 먹고. 그런데 숟가락을 드는 게 이상하게 무거웠죠. 밥맛이 없었던 게 아니라 뭔가 자꾸 목구멍 앞에서 막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즈음이었습니다. 두째 아들 태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무심하게 한마디를 하더군요. 엄마, 형이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뭘 그렇게 신경 써요? 형이 다 알아서 한다고. 무슨 걸 알아서 한다는 건지 태연이는 당연한 말을 하듯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물었죠. 뭘 알아서 한다는 게야? 아, 그거 있잖아요. 어머니 땅 정리하는 거요. 형이 다 처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땅 정리.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태식이한테 땅을 정리하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태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어요. 누워서 천장만 보았죠. 내가 도장을 찍은 게 있었던가? 뭔가를 서명한 적이 있었던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거였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제삿날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 손이 자꾸 서랍 쪽으로 향했죠. 땅 문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죠. 그래도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사상은 예년과 다를 것 없이 차렸어요. 북어포 한 마리, 시금치 나물, 남편이 좋아하던 동태전, 손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죠. 오후가 되자 태식이가 철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왔더군요. 둘째 태연이는 처자식과 함께였고 막내 혜진이는 혼자 왔습니다. 좁은 거실에 5명이 앉으니 오래된 마루가 삐걱거렸죠. 절을 올리고 밥상을 물렸더군요. 태식이는 밥그릇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뭘 물어도. 혜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더군요.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오빠, 근데 어머니 땅 정리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됐어? 어머니한테 드렸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연이가 젓가락을 멈췄고 태식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무슨 소리야 그게? 오빠가 어머니 땅 처분하고 사업비 갚은 거 우리 다 알지 않아? 어머니도 동의하셨다며. 저는 밥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동의. 제가 동의를 했다고요? 혜진이는 그게 얼마나 큰 말인지 몰랐던 것 같더군요. 그냥 아는 이야기를 꺼낸 것처럼 말했으니까요. 근데 저한테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태연이도 입을 다물었죠.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그냥 제가 잘 처리한 거예요. 잘 처리한 거. 그 말이 입에서 나오더군요. 태식이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걸 보고 말았죠. 잠깐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태식아, 내가 도장 찍은 거 맞냐? 어머니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 말. 모르셔도 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알리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혜진이가 조용히 따라 일어났더군요. 말없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 중에 그날 제 편이 되어준 건 그의 하나였죠. 등기부등본이 어디서 떼는 건지 혜진이는 알겠지. 그 생각 하나였습니다. 거실에는 태식이가 아직 앉아 있었고 남편 영정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죠. 오래된 나무 액자,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평소보다 낯설게 느껴지던 밤이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혜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2번 2채 울리기 전에 받더군요. 혜진아, 엄마랑 구청 한번 같이 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이. 혜진이는 알아들었죠. 언제요, 엄마? 내일 오전 괜찮아요? 읍내구청 민원실은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손에 들린 번호표가 자꾸 구겨지더군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받아든 것은 그날이었답니다. 소유권 이전 일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찍은 적 없는 그 도장이. 엄마, 이거 엄마 인감이에요? 물을 필요도 없었답니다. 인감 도장은 남편 기일 전날까지 제 서랍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 서랍 열쇠는 저 혼자만 알고 있었고, 혜진이 눈이 가늘어지더군요. 그 얼굴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읍내 법무사 사무실은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 난간이 흔들렸고 문을 열자 묵은 서류 냄새가 훅 끼쳤죠. 법무사님은 서류를 한번 훑어보더니 안경을 고쳐 쓰셨습니다. 말씀이 짧고 단단했습니다. 인감 위조입니다. 형사고소 가능하고요. 소유권 이전 무효 청구도 됩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고요해졌죠. 63해를 살면서 처음 느끼는 종류의 고요함이었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혜진이가 내내 옆에 있었죠. 경찰서 민원창고 앞에서 혜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태식이가 찾아온 건 경찰에서 첫 출석 통지가 나간 다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3번, 규칙적으로 그 사람답게. 어머니, 집안 망신시키려고요? 이게 밖에 알려지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닫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죠. 장남자리가 그렇게 좋으면 책임도 장남답게 져. 그게 전부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태식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현관 신발장 옆에 서서 뭔가 더 말하려다 멈추더군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합의금이 들어온 건 2달 뒤였답니다. 법무사님이 서류를 건네며 말씀하셨죠. 소유권 원상복구 완료됐답니다. 합의금도 전액 수령 확인됐고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얇고 차가운. 남편이 평생 일에 장만한 그 땅이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다는 종이 한 장.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들판에 서리가 내려 있었죠. 혜진이가 옆에 앉아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나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원하지가 않더군요. 시원하기보다는 그냥 무거운 것 하나를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쯤 미자 씨는 그제야 그 일을 조금 먼 데서 볼 수 있게 됐더군요. 남편 제삿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은 상 위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던 두부조림 한 접시. 혜진이 혼자 왔습니다. 큰아들도 둘째도 아닌 막내딸 혼자. 인터폰 소리가 울렸을 때 현관문을 열었더니 혜진이가 비닐봉지를 2손에 들고 서 있더군요. 엄마, 왔어.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나란히 절을 했습니다. 향 연기가 천장 쪽으로 천천히 올라가더군요. 미자 씨는 그 연기를 따라 눈을 들었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그 땅을 처음 장만하던 날 손을 꼭 쥐고 등기소에서 나오며 이제 우리 애들 굶길 일은 없겠다고 했던 것. 그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지금은 그 땅이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쁘지가 않았어요. 서글프지도 않았고 그냥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것. 혜진이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물소리가 났다 멈췄다 하더군요. 미자 씨는 방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죠. 이 집에서 그나마 아직 살아있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죠. 장남이라는 이름이 짐인지 특권인지 미자 씨는 아직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알더군요. 자식은 이름으로 효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 장남이든 막내든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 여러분 중에도 이름 때문에 참아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장남이니까, 장녀니까, 맏며느리니까. 그 이름이 때로 얼마나 무거운지. 미자 씨 이야기가 그분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합니다. 혜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따뜻한 거 한 잔 마셔. 그러더군요. 미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해졌죠. 그것으로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그것으로.